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숭실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숭실대학교는 2025학년도에도 아주 상세한 입시 결과 데이터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요. 관련된 자료들 이제 최근 2개년, 3개년 정도의 어떤 변화 흐름들까지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숭실대학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발간한 자료에는 2026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입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지만 또 2026학년도 이제 뭐 확정 요강이 나오면은 이제 뭐 홈페이지에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따로 이제 업로드가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전형에 대한 특성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자료 안에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입시 결과 자료는 저희 리테라에듀 네이버 블로그에도 같이 좀 자료를 탑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 숭실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는 좀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 한번 반드시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2025학년도 이제 입시 결과 수시하고 정시 관련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거는 수시 입시 결과인데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이 되는 SSU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SU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100%로 지원 인원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50%와 그 다음에 면접 5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대학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을 해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면접의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평균적인 수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 정도, 그러니까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정도가 일반적인데, 보통 이제 면접 비중이 40%를 넘어가거나 하면은 면접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50%라고 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숭실대 학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면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비중이 좀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2026학년도에도 요 해당 전형에 대한 전형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니까 전년도에 이제 결과들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이제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결과를 이제 장담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전체 지원자와 합격자들의 분포를 우리가 좀 파악하면은 대략 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숭실대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전체 지원자들의 분포 그리고 합격자들의 분포가 상세하게 좀 공개가 돼 있으니까 저희도 좀 이따 이제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계열별,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모집 인원 규모, 그 다음에 지원 인원, 그 다음에 경쟁률, 그 다음에 등록 인원, 충원 합격, 그러니까 충원율까지도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원율 자체 지금 한번 이제
인문 경상 계열 쪽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뭐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114, 동문 같은 경우가 133, 요 두 개의 학부를 제외하면 사실 이제 100%를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학종하고 교과 전형하고 한번 수시 교과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비교해 보면 보통 충원율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를 일정 정도 좀 감안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 바퀴 정도를 다 돈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인문 경상 계열의 경향에서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자료들은 저희 블로그나 숭실대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이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직접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실제로 이제 계열별로, 모집 단위별로 합격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적대의 분포를 한번 좀 살펴보는 형태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 자체가 뭐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그 분포의 범위, 그러니까 흐름의 범위들을 우리가 좀 파악하는 거는 지원자들이 어느 정도 성적대에서 지원을 했고 또 어떠한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분포 범위를 좀 비교하는 거는 좀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도 좀 생각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다른 대학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 자료를 이제 학생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을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70% 자료를 활용하시기보다는 평균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에는 뭐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라 특목이나 자사고 학생들도 상당수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과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가급적이면 일반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평균점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해서 지원을 하면은 최소한 성적대에서 밀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평균보다 높은 성적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이 다 합격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서류에 대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2단계 면접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성적만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기준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성적이 나왔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평균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가급적이면 평균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면요. 지금 기독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점이 지금 한 3.99, 70%는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3.99 정도였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3.99라고 한다면 여기 4등급에 가까운 점수대니까 이 정도 점수대에서 좀 살펴보면 되는데 뭐 기독교학과는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생들이 좀 뚜렷한 어떤 이제 지원 의식을 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점을 한번 고민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15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죠. 3.15라고 한다면 대략 평균점이 한 요 정도 선 정도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성적대가 3.15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적대에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이 3.15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저점으로 합격한 친구가 결론적으로 5등급을 넘어선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향으로 전체 평균을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평균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평균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한 2.65 정도 평균치는 나왔는데 그때보다 조금 성적대가 떨어졌던 이유는 아마 이제 최저점으로 합격한 친구가 5등급이 넘었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 3.46 정도 지금 평균치가 좀 나와 있고요. 3.46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평균치를 한번 해보면 한 중간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선을 평균치라고 한번 감안을 해 본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상당수의 합격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3.46보다 더 앞 구간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뒷구간에 배치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특목일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점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지원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점에서 어문 계열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경향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성적대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특목고 학생들이 좀 섞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지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철학과, 사학과, 법학과를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철학은 지금 3.16, 사학이 2.62, 법학과가 2.83, 대략 2점 후반대에서 3점 초반대 정도가 평균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철학과가 지금 3.16이니까 대략 한 요 정도 선이 평균점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2점 중반대니까 요 정도가 평균선이 될 거고, 그리고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2.83이니까 요 정도가 지금 평균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대부분의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구간들은 평균점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점수대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몰려 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이는 이유들은 결론적으로 편차가 좀 크게 뒷구간에서 이제 좀 성적이 좀 낮은 구간에서도 합격자들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면접이나 서류에서 워낙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지원을 하자. 이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법무도 지금 3.19, 사회복지 2.62, 행정 2.8, 정치외교 3.15, 그 다음에 정보사회학과 2.91 정도. 네, 평균점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대부분 다 한 3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네, 3등급 안쪽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 네, 실제로 합격자들의 상당수의 구간들이 네, 3등급 안쪽으로 지금 좀 몰려 있다는 거. 물론 이제 2.5등급 안쪽으로 훨씬 더 높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뭐 교과 전형으로도 쓸 수 있는 영역이 되니까 뭐 거기하고 이제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2.5등급 안쪽까지 들어오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학부 같은 경우 지금 최고점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와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뺀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2점 중반에서 2점 중반에서 한 3점 정도 사이, 요 사이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언론 홍보나 평생교육 경제학과 글로벌 통상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학과들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3등급을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2.5에서 3.0 사이 구간이 가장 많죠. 여기가 2.5 정도라고 한다면 2.5등급 정도라고 한다면 네,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 합격자의 거의 대다수가 이 구간 안에 좀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제가 영상 이제 숭실대학교 할 때 비슷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등급으로 보면 5등급, 6등급, 7등급 사이에서도 이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관리,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나 그다음에 2단계 면접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극복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정말 이제 특이한 거는 어차피 1단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3배수 정도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최종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신이 한 7등급 정도겠죠? 7등급 정도인데 1단계를 통과했다라는 거는 서류나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가 정말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류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거는 어떤 학업 역량에 대한 의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수 과목,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잘 선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차근차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 뭐 경영학과 같은 경우 지금 7등급 정도에 합격한 친구가 일반 고일 확률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성적대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충원율부터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충원율 같은 경우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텐데, 다만 이제 앞서서 봤었던 인문 경상 계열하고 이제 뭐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충원율 자체가 100%를 막 뛰어넘는 학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바퀴 이상 도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뭐 성취도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반영되지 않는 성취도만 이제 반영되는 교과목들 같은 경우에 성취도 A가 대단히 이제 많았다.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의 경우를 보면 거의 93% 정도 해당되니까 진로 선택 과목 잘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자연계열 평균 같은 경우는 대략 좀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평균치가 3등급을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평균치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안 돼도 지금 한 2.5에서 2.8 정도, 그러니까 인문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 흐름들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정도 사이, 그 정도라고 이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3등급이니까 네, 3등급 정도까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고 2등급 중반에서 선을 한번 그어보면 대체적으로 이 구간 안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인문 쪽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인문 경상 계열 쪽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자연 계열 쪽의 선호도가 좀 더 높아서 좀 더 우수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좀 더 몰려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공 같은 경우 뭐 선호도가 워낙 높은 학과니까 2등급에서 2.5등급 사이의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생명 시스템 학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수학, 그 다음에 화학, 뭐 정보, 통계, 보험 수리학과 뭐 이런 학과들도 네, 그러니까 인문 쪽에서는 2등급에서 2.5등급 정도 사이를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었는데 지금 자연계열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학부 같이 이렇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지금 1점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비율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선을 좀 더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전자공학이나 IT 융합공학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략 뭐 2.5에서 3.0 사이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2.5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좀 있다. 소프트웨어 학부, 그 다음에 이런 학부들 같은 경우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학부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좀 많이 몰려 있다. 그러니까 뒷구간 막 5등급, 6등급을 넘어가는 구간들이 인문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보다는 네, 경우의 수들이 확실히 좀 적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2.5에서 3.0 구간이 많긴 해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5등급 네, 이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정보보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학과죠. 그래서 유플러스하고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계약학과를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학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대가 더 높은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눈에 보는 뭐 그 학생부 종합장에서 이제 통계를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졸업 구분별 현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학생들 비중이 높았는지 아니면 졸업생들 비중이 높았는지도 우리가 한눈에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뭐 그건 당연히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고3 학생들 숫자가 더 많으니까 뭐 당연히 그 비율이 좀 더 높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이제 통계 중에 하나가 1단계 합격자의 최종 등록 비율, 즉 면접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최종 등록자의 이제 뭐 서류 평가를 통해서 합격했던 친구들이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서류 1배수, 그 다음에 뭐 이제 서류 2, 3배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등록자의 비율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요 부분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면접 비중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면접에서 이제 뒤집을 수 있는 확률들도 제법 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34.4% 서류 1배수에서 서류 2, 3배수 정도를 이제 넓혀서 좀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면접의 영향력이 조금 더 이제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면접 50%의 비중만 놓고 봐도 대략적으로 이제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신 고등학교별 이제 유형별 현황을 한번 보면 뭐 일반고가 전국에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당연히 일반고의 비중이 크긴 하겠지만 자, 최종 등록자 비율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특수 목적고,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율고,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특목고가 지원자, 특목고의 지원자 비율은 전체 지원자에서 5%밖에 안 됐지만 최종 등록자 비율은 6.5%.
자사고 같은 경우도 자사고는 이제 뭐 4.0이었는데 뭐 최종 등록자까지는 2.3%. 이건 좀 떨어지긴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고, 사립, 그다음에 자율고 공인, 이제 자공고 같은 경우도 2.9%였는데 최종 등록자는 4.9%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도표로 좀 제시하는 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또는 자공고 학생들의 비율이 지원자 대비 실제 합격자, 등록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부분은 일반고 비율이 지원자 대비 최종 등록자 비율에서 떨어진 것만 놓고 봐도 특목 자사의 생기부의 영향력들이 상당히 이제 좀 높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비단 숭실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좀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적당히 참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입결을 살펴볼 때 일반고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평균보다는 좀 더 높은 성적대에서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생기부에서 조금 부족한 측면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3개년간 추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공개를 해줬는데, 이제 전반적인 추이는 한번 그냥 좀 살펴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뭐 여기 3개년간 추이를 이렇게 뭐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지 않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평균치가 갑자기 뭐 떨어지고 갑자기 높아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영문학과 같은 경우 이렇게 평균치들이 등락폭이 좀 크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평균점보다 안쪽에 합격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거의 성적대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성적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했던, 그러니까 마지막 등수로 합격했던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성적대의 학생들도 좀 분포해서 결론적으로 평균 성적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치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성적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은 그 분포도에서 어느 성적대의 학생들이 합격자들 비율 중에서 좀 높은지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따로 더 뭐 이 성적만 가지고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고, 다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제가 그 말씀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어떤 추이들을 한번 보면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대략 가장 많은 합격자 구간들이 2.5에서 3.0 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 비율이 좀 높았다는 얘기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에서 한 2.5 정도 사이, 요 정도가 이제 좀 안정 구간이었다. 물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학과들 같은 경우는 1점대 이제 학생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좀 차이점, 조금 넓게 봐서 그 정도의 차이점을 열어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량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긴 정말 내신 성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전형이다. 요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그 전용 방법을 이제 좀 구성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계속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형 방법 자체가 교과 100%, 네, 일과 전형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 반영 교과 자체는 이제 인문하고 자연 쪽이 좀 다른데, 일단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영, 수, 사, 자연 같은 경우는 국영, 수, 과. 그러니까 사회 쪽하고 과학 쪽이 조금 차이가 있다. 네, 그 부분만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5학년도하고 2026학년도에 중요한 변화가 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적용이 되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계열별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뭐 잘 본 거 이제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국수, 영탐 중에서 이합 5등급 이내를 맞아야 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여긴 조건이 좀 있습니다. 국어, 수학. 근데 수학은 기하나 미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 과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 그리고 탐구도 지정 과목 있습니다. 과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합 5등급.
네, 이걸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된 측면이 있었고요. 2024학년도하고 비교하면.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목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사탐하나 과탐하나 선택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정 과목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합 5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기준은 변경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등급 합이 2합 5에서 2합 6등급으로 202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좀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2합 6등, 2합 5에서 2합 6등급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되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결론적으로 입결 전체를 상승시킬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죠. 거기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다른 학교 동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2합 6등급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그러니까 하락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 올해 고3 학생 수가 증가했다는 점 하나. 요거 두 개까지 좀 같이 고민을 하신다면 전반적으로 좀 입결이나 경쟁률은 좀 높아질 만한 요소들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점을 조금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향 정도를 이제 보시고, 그러니까 2025학년도 여기 뒤에 보면 3개년간 이제 입결도 이제 좀 나와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최소한 2025학년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높은 성적대에서 지원을 해야 일단 합격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 인문 경상 계열에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보진 않고 저희는 조금 이따 3개년간 입결치를 비교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만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을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일단 기본적으로 202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오는지 이 부분들은 좀 비교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문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63.8, 영문 같은 경우에 지금 72%, 그러니까 2합 5등급으로 되어 있었을 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비율들이 지금 최소한 절반 이상, 지원자들의 절반 이상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충족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합 6등급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은 제가 봤을 땐 최소한 10% 이상씩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질 학생들이 그렇게 경우의 수로 따져봤을 때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좀 감안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인문이나 경상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에 비해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가 됐었기 때문에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국문 같은 경우가 한 52%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63.8%,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좀 넘게 올랐죠. 그 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도 2024학년도에 64%였는데 지금 72%로 올랐다는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2026학년도는 뭐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10% 정도 내외 선에서 더 오를 확률이 높다.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는 기본값으로 아마 이제 충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충분히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025학년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6학년도가 어차피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걸 살펴보면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요건 자체가 더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60% 정도 내외선을 유지했구나. 근데 올해는 그보다는 더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좀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문하고 경상 계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이렇게 쭉 내려서 한번 살펴보면 평생교육학과 36.8%를 제외하면 36.8%를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60% 정도 내외선은 유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10% 정도는 더 오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교과 평균 성적 지금 이제 70% 컷이 나와 있는데 여긴 지금 살펴보지 않고 조금 이따 3개년간 평균 성적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열과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쭉 보시면, 지금 이제 그 형태들이 나와 있는데,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문과, 인문 쪽보다 좀 떨어지는 수치들이 나와 있죠.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 여전히 기하나 미적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에서도 과탐 한 과목을 무조건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충족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50%에서 한 60% 정도 사이. 근데 전체 평균을 내면 한 55% 정도 내외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현황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합산 기준이 2합 5가 아니라 2합 6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2합 2025학년도는 2합 5였지만 이제 2합 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역시 전반적으로 더 높아질 확률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학과별로, 모집 단위별로 역시 분포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 보지 않고 저희는 바로 이어서, 3개년간 통계 비율을 좀 볼 건데요. 자, 어쨌든 그 3개년간 입시 자료를 좀 보기에 앞서서, 한눈에 보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 통계라고 해서 전체 이제 통계자들 한번 보면, 앞서 이제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에 나와 있던 것처럼 졸업 부문별 현황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만족 비율에 대한 부분인데, 인문 같은 경우 지금 충족 비율이 대략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60%가 이제 좀 넘게 나왔고, 경상계열 63.1, 자연계열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55% 정도 내외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네, 68.2, 55.9, 네, 요 정도 나와 있으니까, 요 비율에서 이제 2026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2026 같은 경우는 기존 2025학년도 충족률에 플러스 10% 내외 값을 더해줘야지 어느 정도 충족률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신 고등학교별 유형은 일반고 압도적일 수밖에 없죠. 어차피 이제 특목이나 자사 같은 경우는 내신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 이 교과 전형 3개년간 추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 충원률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이제 주요 교과 성적대를 일단 좀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2023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학년도까지 대략적인 성적 분포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한 이제 2023학년도까지는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는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게, 특히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5학년도가 2024학년도에 비해서 좀 완화가 됐어요. 등급합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등급합 완화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을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인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좀 끊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한 정도 한번 좀 나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 위쪽이 이제 인문 쪽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생각하고 한번 좀 살펴보시면, 국문 지금 2.57에서 2.23으로 네, 확실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효과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때도 등급 합 기준이 한 등급 정도가 이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어쨌든 그 결과
뭐 영문학과는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상승은 했고요. 동문학과도 2.77에서 2.41. 그다음에 불문도 네 2.54. 그다음에 중문 네 역시 2.48. 뭐 여긴 조금 정체 정도는 나타난 것 같고, 자 일문도 상승했고요 2.41. 그다음에 철학 네 역시 올랐습니다. 사학도 2.33으로 역시 올랐고요. 그다음에 법학 2.17, 그다음에 국제법무 2.33. 네,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행정학부는 네, 2.18.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좀 높은데 어쨌든 이제 점수대가 좀 더 높아졌고, 정치외교는 네, 점수가 많이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을 했고, 자, 그다음에 정보사회 네, 비슷하지만 네, 어쨌든 2.24. 그다음에 언론홍보 2.30 정도까지. 그다음에 평생교육은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그다음에 경제학과 2.31, 그리고 글로벌 통상 2.41, 그리고 경영학부 2.23, 회계학과 2.19, 벤처 중소기업 2.35, 그다음에 금융학부 2.10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의 평균 성적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뛰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합 5등급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을 했을 때 지금 나타났던 어떤 전반적인 성적의 추이가 지금 학과 간의 편차가, 그러니까 2024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024학년도 가장 성적이 이제 입결 평균이 좀 낮았던 경우가, 평균 성적이 좀 낮았던 경우가 지금 동문학과로 2.77등급으로 가장 낮았었고, 2.77이 가장 낮았던 건 아니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3.12,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낮았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였겠죠. 3.12 정도가 이제 상당히 좀 낮았던 거는. 어쨌든 그냥 뭐 수치상으로 나온 것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3.12에서 가장 높았던 학과가 대략 한 여기 정보사회학과 2.23이라고 한다면, 평균,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저점의 학과에 편차가 거의 1등급 가까이 편차가 났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3.12가 좀 이례적이라고 해도 결론적으로 그 다음 후순위로 되어 있는 게 2.77인데 2.77과 2.23등급을 감안해 보면 대략 평균점이 한 0.5등급 정도의 편차는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최고 구간과 최저 구간을 한번 감안한다면. 근데 2025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당장 완화되고 나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최고점 자체는 지금 한 2.10 등급, 여기가 지금 최고점이라고 한다면, 그죠? 최고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최저점으로 나와 있는 학과가 지금 2.54 정도, 그죠? 지금 불문학과. 네. 그럼 여기 지금 편차가 0.4등급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성적이 상승된 것은 분명한 결과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숭실대학교 관련된 영상 올릴 때 그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성적대가 좀 많이 상승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러면 2026학년도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냐라고 한다면, 뭐 제가 봤을 때 2점 안쪽까지 들어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등급 안쪽까지 들어와 버리면 선택지가 다른 학교들, 그러니까 숭실대보다도 조금 더 상위 입결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럼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입결 자체가 어쨌든 여기 지금 2025학년도보다 더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아마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더 작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소한 안 돼도 한 2.0에서 한 2.2 정도 이제 더 오밀조밀하게 몰려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한 2.2나 2.3 정도 요 구간 안에서 아마 형성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 뭐 그거는 뭐 결과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니까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에 대한 측면이 생각보다 좀 타급이 좀 클 수도 있다. 그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은 뭐 그렇게 크게 이제 뭐 큰 변동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뭐 선호도에 대한 측면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수학과부터 일단 한번 좀 살펴보면요. 수학과 같은 경우 2.33에서 2.27, 그 다음에 네, 물리학과는 성적이 많이 올라갔네요. 2.98에서 2.16,
화학과는 2.06으로 이제 성적이 좀 더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같은 경우도 2.17. 그다음에 의생명 시스템이 2.40으로 좀 떨어졌는데, 네, 여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점수대가 많이 높았었던 것 같아요. 2024학년도. 자, 그리고 화공은 네,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요. 신소재 2.12, 그다음에 전기공학 네, 2.28 정도. 그다음에 기계공학 같은 경우가 2.31, 네,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산업정보 시스템도 2.28.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살펴보면 네, 거의 여기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특별한 학과들을 빼면은 사실 이제 그렇게 큰 편차가 생겼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가 네, 2.75에서 2.12로 갔는데 2023학년도 입결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2024학년도가 좀 지나치게 좀 낮았던 거죠. 그래서 2.12 다시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갔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리학과가 좀 성적 상승폭이 좀 많이 컸는데 네, 여기는 네,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2025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사실 자연계열 쪽은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요 수준에서 지금 결정된 게 2점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면 올해 어쨌든 지금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수능 최장력 기준이 2합 6등급으로 지금 이제 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숭실대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성적이 이제 더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여기는 1점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뭐 컴퓨터나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1점대가 실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에서 1.9 정도 사이도 실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당수의 학과들이 어쨌든 2.0 정도 내외선 유지가 되지 않을까, 평균 잡아서 2026학년도는. 네, 그 부분들은 좀 예상하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하려면 2.0 안쪽으로 네, 1점대 후반대에서 지원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대략 안 돼도 한 2점 진짜 극초반 정도는 형성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지정 과목은 남아 있어도 그래도 수능 그 최저학력 기준 자체, 합산 등급 자체가 지금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많이 높아지진 않을 건데, 뭐 극단적으로 많이 높아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숭실대보다 입결이 좀 더 높은 좀 더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극단적으로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점수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롭게 모집을 했던 자전 같은 경우는 2.04, 인문 쪽이 2.04, 그 다음에 자연 쪽이 지금 2.17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평균적인 등급인데, 네, 요 정도도 역시 더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상계전치를 이제 좀 봤는데, 지금 숭실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 뭐니 해도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전체 등급이 네,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 이게 제가 볼 때 최대의 변수입니다. 그게 이제 최대의 변수고, 그다음에 이제 가뜩이나 거기 변수 위에 고3 학생들 숫자가 지금 증가됐다는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좀 넘어가 보면,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방법 자체가, 전형 방법 자체가 논술 80%와 그 다음에 교과 성적 20% 합산해서 이제 노수자를 이제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계열하고 상관없이 국수, 영탐, 지정 과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탐구 한 과목 중에서 2합 5등급을 충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요 점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뭐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오느냐, 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자료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충원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충원율 자체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아예 제로인 모집 단위들도 제법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섣불리 우리가 이제 지원하기에는 실제로 이제 논술 자체의 비중이 워낙 크고,
논술이 80%니까.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까지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신 다음에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 자체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던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매우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그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좀 낮기는 한데 그래도 한 50% 정도 내외선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최대의 이제 문제점은 충원율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합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요 교과 성적은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은 대략 한 50% 정도 내외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충원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한 바퀴 이상 돈 거는 거의 없다. 그래도 제가 볼 때 뭐 충원율 이 정도 나왔으면 한 60% 정도 나왔으면 뭐 적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논술 평균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니 뭐니 해도 논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논술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논술 우자 전형 이제 통계를 보면 확실히 앞서서 봤던 우리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다르게 N수생 비율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죠. 그래서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에 이제 좀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정시를 타겟으로 하되 중간에 수시를 그냥 버리기가 좀 카드가 수시 카드를 버리기 좀 아까운 친구들은 논술 전형에 좀 많이 응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비율, 충족 비율을 한번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내외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출신 고등학교별 이제 유형 현황은 그냥 한번 참고 자료로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그 기회균형 전형도 있고 한데 그 전형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교과 평균 성적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이제 절대적인 평균 성적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생기부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파트도 좀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도 있고 나머지 전형들이 좀 있는데 이 특별 전형들은 이제 지원 자격 요건에 제한이 있는 만큼 지원 자격이 있는 분들만 한번 나중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렇게 아주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일부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모집 단위별로 이제 반영 비율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점수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5학년도 기준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5학년도 기준으로 일단 한 정도 그냥 그려볼까요? 네, 일단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탐구. 이제 모집 단위별로 이제 비율이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인문 모집 단위, 그 다음에 경상계열, 그 다음에 자유전공, 인문 모집 단위는 또 별도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제 비율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35%였고요. 그 다음에 수학 25, 영어 20, 탐구 각 과목당 두 과목인데 각 과목당 10%, 10%씩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20%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영어는 이제 모든 모집 단위가 다 20%로 고정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20으로 다 써놓고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25, 수학이 35, 그다음에 탐구는 역시 10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유전공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 국어 반영 비중 30, 수학 반영 비중 25, 그다음에 탐구 반영 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12.5, 12.5. 그러니까 25%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연계열과 자유전공 자연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중 20, 수학 반영 비중 35, 그다음에 탐구 반영 비중이 각각 12.5%씩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가산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을 했을 때, 7%의 가산점을 줬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과탐을 선택을 했을 때는 5%의 가산점을 또 부여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가산점이 있었고, 자연계열 자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기하 미적을 선택했을 때 7%가 아니라 5%,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했을 때 또 5%의 가산점을 부여를 했었다. 이게 2025학년도에 이제 가산점 영역이었는데, 2026학년도에는요, 그리고 여기 자전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선택했을 때 5%의 가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6학년도에 좀 변화 중에 하나가, 여기 인문이나 경상을 선택했을 때 2026입니다. 2026의 경우에 사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이 5% 이제 또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탐 가산점이 새롭게 이제 생겼다는 점을, 인문하고 경상 선택하는 친구들에게는 사탐 가산점 5%가 이제 부여된다는 점을 좀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들이 좀 변화 포인트니까 이 변화 포인트를 하나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성적들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요 데이터들에서 지금 뭐 군별, 그다음에 모집 인원, 그다음에 지원 인원 경쟁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요, 이제 충원합격, 이게 충원율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이제 환산 총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능 환산 총점은 이제 그 수능 점수에 따라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숭실대 식으로 환산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수능 환산 총점은 나중에 실제 정시 원서를 접수를 할 때 그때 활용해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는 아직 뭐 수능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분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만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분위 값이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평균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대략 숭실대 정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정도 이제 백분위가 좀 있어야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우리가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만 숭실대가 공개한 자료에는 또 3개년 자료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이따 3개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되, 다만 이제 여러분들 이 자료를 활용하실 때는 이제 정시 때가 되면 정말 뭐 속된 말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네, 그걸 이제 기대하고 이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그 영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걸 진짜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제 리스펙트, 존경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이제 운대 영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평균점과 그다음에 70%가 국수탐 평균과 이제 70%가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분포도에서 사실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다 평균점에 많이 몰려 있긴 해요. 실제로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이 평균점에 정말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다는 게 좀 특징인데, 간혹가다 이렇게 네, 마지막 구간에 이제 꼬리가 좀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요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뭐 법학과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봐도,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른 학교에 이제 뭐 중복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꼬리가 좀 길게 늘어져 있는 케이스는 좀 있는데, 이것만 보고 좀 쓰기에는 뭐 절박한 마음이니까 뭐 이해는 하겠지만, 저 꼬리만 보고 쓰시기보다는 그래도 네, 평균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네, 이제 여기 분포표가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에서도 너무 꼬리만을 보지는 마셔라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놀라웠던 거는요,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모집 인원이 적었던 것도 아닌데, 와, 지금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조금 꼬리가 좀 길게 늘어져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짐작은 해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결과치들을 보면 자유전공 같은 경우 꼬리 자체도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작정 모집단이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모집 인원을 많이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꼬리가 길게 늘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또 이 결과치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개년간
입결치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그 변화된 측면들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년간 추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제 좀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 부분들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형태인데, 2023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 2025학년도까지 사실 이제 그 정시전형 같은 경우는 3개년도 자료 비교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네, 자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문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2024학년도가 좀 이제 낮게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다시 이제 2025학년도에 83.44 정도로 네, 이제 등급으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한 2.5, 2.6 정도? 네. 그러니까 뭐 그 등급이라는 게 사실 의미는 없지만, 예, 그 정도 이제 형성이 된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추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능이 실제로 끝난 상황도 아니고, 내가 어떤 과목에서 잘 보고 못 보는지 지금 결과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그냥, 대략 그냥 백분위 추이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만 지금은 짐작하시면 됩니다. 실제 수능 성적표 받아들고, 이제 실제로 이제 모집 단위별로 그 가중치도 이제 다르게 적용되는 걸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이제 녹록지는 않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선 정도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한 83 정도 내외 선에서 이제 평균치가 지금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8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문 같은 경우가 지금 83에서 82 정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대략 한 82 정도 선에서 지금 형성된 것 같고요. 동문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81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불문 같은 경우도 지금 82에서 82 정도 내외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 보니까 대략 한 82. 그 다음에 중문 역시 마찬가지로 한 82 정도. 그러니까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평균치가 이 정도 나왔으면 네, 조금 한70% 정도까지 감안하면은 한 81 정도까지 나와도 어느 정도 합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사탐 같은 경우 어차피 지금 어문 계열은 전반적으로 문과 친구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사탐에 대한 가산점까지 좀 얹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탐구의 비중이 조금 더 이제 높아질 수도 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백분위가 극단적으로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내가 수학을 조금 못 봤는데 사탐을 조금 더 잘 봤다? 라고 했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점을 얻고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점을 그냥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문도 지금 82니까, 네, 얼추 83에서 82 정도 사이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학과도 지금 한 82 정도 내외선, 그죠? 법학과가 조금 높게, 83 정도, 국제법무학과도 한 82 정도 내외, 사회복지도 지금 대략 한 83에서 84. 순실대 사회복지 같은 경우 선호도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다른 학부에 비해서 조금 더 점수를 좀 높게 잡고 지원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같은 경우는 작년이 좀 낮긴 했는데 행정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행정은 뭐 기본 이제 선호도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83에서 한 84 정도 내외선은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는 네, 요 정도 수준은 고스란히 네, 올해도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정보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81.31이면은 다시 한 83 정도 선 내외 정도로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이게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셔야 되고, 언론홍보학과도 선호도에 비하면은 작년에 좀 입결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대략 한 83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낮게 떨어진 것 같고요. 평생교육은 네, 한 82 정도, 네, 그 정도 내외선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과 네, 85 정도까지 왔는데 네, 지금 이제 추이만 놓고 보면 지금 전혀 떨어질 기세가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한 85 정도 내외 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통상도 역시 비슷합니다. 85 정도 내외선, 84에서 85 정도. 여기도 지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상승했죠. 경영학부는 지금 뭐, 네, 경영학부도 역시 85 정도 내외. 회계학과, 그
그 다음에 벤처 중소기업학과. 그러니까 최소한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85 정도 선 정도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사탐 선택한 친구들, 그러니까 자연계열 쪽에서 사탐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제 다른 통계 자료를 보면서 상경계열 쪽을 한번 좀 이 결과치를 달리 한번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융학부도 역시 85. 네, 그러니까 최소한 수학 반영 비중들이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네, 85 정도, 백분위가 그 정도 나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과도 좀 편차는 있었지만 작년 2025년도 가장 높은 점수를 마크를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지금 3개년간 평균치를 재보면 한 84 정도 내외, 네, 이 정도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물리학과도 역시 비슷하게 83에서 84 정도, 화학과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84보다 조금 높게 잡아서 이건 한 85 정도? 네. 그냥 안전하게 85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 84 정도 수준에서 네,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점수가 떨어질 기미가 지금 안 보이고 있죠. 네, 86 정도 그냥 안전하게 한 86 정도 평균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화공도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85에서 86 정도 네, 잡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100분위 평균. 자, 신소재는 거의 84 정도에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84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 한 85 정도, 기계공학도 역시 한 84 정도 내외 선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연계열 쪽이 조금 더 점수는 확실히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산업정보 시스템도 지금 꾸준하게 성적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떨어져도 84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으니까 84 정도 내외. 건축 네 85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내 건축도 84.6. 거의 뭐 85 밑으로 떨어지는 학부들이 거의 안 나타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85 정도 이상은 보셔야 된다. 정보보호학과는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네, 그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컴퓨터나 이공계열 쪽, 공대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86 정도까지는 일단 살펴보셔야지 합격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 이제 신설된 자유전공은 네, 84.53, 85.36.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뭐 정시 모집 인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그때 한번 살펴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네, 모집 인원이 많다. 근데 꼬리를 기대하진 말자라고 한다면 네, 대략 한 86 정도, 네, 85에서 한 86 정도, 네, 그 정도 사이는 나와줘야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시에서 지금 보면 인문 쪽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3에서 84 정도. 그 다음에 상경계열이 한 85 정도.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85에서 한 86 정도. 네, 100분 점수는 그 정도를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정시 통계 자료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정이 일반 통계인데, 최종 등록자를 보면, N수생의 비율이, 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의 비율이 좀 낮은 거는 고3 학생들은 수시의 합격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출신 고등학교별 유형별 현황은 네, 여기서 따로 보진 않고 네, 여기 이제 좀 의미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수능 선택 유형별 등록자 비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우 이제 중요한 자료인데, 자, 그러면 일단 뭐 여러 개의 조합을 좀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조합 같은 경우는 수학, 확통과 그다음에 사탐만을 선택을 했을 때의 조합. 전형적인 인문 쪽, 그러니까 우리 과거 표현으로 하면 그냥 문과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조합인데, 실제로 이 조합을 통해서 인문 쪽에 등록한 비율이 52.4, 경상 쪽이 57.1, 그 다음에 자연 쪽이 1.25, 자연 쪽도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 인문, 그 다음에 네, 자유전공 자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어쨌든 이 정도 비율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를 학과, 그러니까 계열별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그러면 순수하게 인문 쪽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했을 텐데 그 친구들이 확통과 사탐을 선택을 해서 등록한 비율이 52.4? 그럼 도대체 나머지 50%는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떤 학생들이 선택을 했냐,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탐구를 사회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 두 과목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문과 학생일지 이과 학생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과 학생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미적과 기하를 선택했다는 걸로 보면 어쨌든 11.5%. 그다음에 미적과 그다음에 과탐을 선택해서 등록한 친구가 19.9.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사회과, 그죠? 요 이제 한 과목씩을 선택한 친구가 15.2. 그다음에 확통과 과학을 선택한 친구가 0.5. 확통과 사회과학을 선택한 친구가 0.5.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인문 쪽에서는 인문 쪽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확통을 선택하니까 그 친구들이 과학을 선택할 이유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실제 비율도 낮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를 한번 감안을 해본다면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자연계열일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인데 그 친구들의 비율이 지금 거의 인문 계열에서도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사실은. 경상 계열 같은 경우에도 그 비율이 결코 낮지는 않다는 거고, 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친구들의 비율이 높을 테니까 이거야 뭐 의심할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자연 계열 쪽에서 이제 시작했던 친구들이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문과 상경 계열 쪽을 그냥 가리지 않고 지금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우리는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 과연 사탐 선택 인원 비율이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하고 사탐 한 과목과 과탐 한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에서 뭐 여기 사탐 두 과목 선택하는 게 인문 쪽 학생들이야 뭐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지만 문제는 자연계열 수험생들 중에서도 과탐의 비중 부담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사탐 두 과목 쪽으로 아예 전환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경우는 제가 볼 땐 거의 자연계열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계열 학생들의 이 비중들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순수하게 인문 쪽에서 사탐만을 파고들었던 우리 순수 문과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제 결과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선택 과목 선정과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 이 두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말 이제 사탐 선택하면은 1등급 맞을 각오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최근의 추세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잘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일단 2025학년도 숭실대 입시 결과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들, 데이터들을 학교가, 각 대학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 결과들을 좀 잘 공개를 해줘서, 저도 참 유용하게 잘 한번 살펴본 자료가 될 것 같고, 추후에 이제 더,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지 저도 한번 더 연구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숭실대 관심 있게, 이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 이제 숭실대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대학 입시 결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